사실 이 티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이 환자 티어하면 좋아지겠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강의를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아나토믹에 관련돼서 티어에 고려할 점 하면 되게 이걸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밸브 여리가 4가 넘어가야 클립하고 나서 MS가 안 생길 테니까 이게 프로퍼냐 아니냐 이런 거를 평가를 해야 되고, 포스티리어 리플렛 길이가 충분히 나와야 클립이 물릴 테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세컨더리 MR의 경우에 텐팅 하이트나 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고, 프라이머리 MR은 플레일 위드스, 플레일 갭 같은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줘야 이 사람이 클립을 할 수 있냐 없냐. 마이트랄 밸브의 아나토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는 이 마이트라 FR하고 코앞트의 결과가 갈린 이유가 이제 이 일로된 대상 환자들이 좀 달랐다. 그래서 EROA가 이쪽이 더 컸지만 LV의 볼륨은 코앞트가 작았고 뭐 이런 또 앞서 이제 김진진 교수님 강의해 주신 GDMT를 충분히 했었냐 안 했었느냐 이런 거에서 아마 갈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시술 전에 어떤 평가해야 될 항목들 중에 이 시술이 정말 효과 있는 사람들을 셀렉션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저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차이를 볼 거냐 하면서 처음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이 스터디 발표된 다음에 나왔던 게 프로포셔네이트하고 디스프로포셔네이트 MR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MR의 정도하고 LV가 커져 있는 정도를 봐서 이렇게 많이 커져 있진 않은데 MR이 심한 사람들이 LV의 손상이 그렇게 덜하니까 이 심한 MR을 줄여주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차이가 이제 아마 이 두 스터디의 운명을 가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유럽에서 2008년부터 뭐 19년까지 이 클립한 사람들을 한 850명 정도를 전부 이제 해보니까 여기가 코앞트고 여기가 마이트라 FR인데 유로 SMR 데이터의 환자들은 여기 정도에 포함이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MR 도미넌트, MR LV 코도미넌트, LV 도미넌트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누니까 이런 식으로 쭉 분산이 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분산한 기준은 뭐 당연히 에코를 했습니다. 그래서 LV 볼륨이 작지만 EROA가 크면 당연히 MR 도미넌트가 되는 거고요. 비슷비슷하게 되면 요게 이제 레이쇼를 구해도 MR LV 코도미넌트가 되는 거고, LV가 커져 있지만 MR이 적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LV 도미넌트로 나뉘겠죠. 이렇게 나뉘어서 이 사람들이 비교를 해봤더니 시술 후에 MR에 줄어주는 정도는 뭐 세 공간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레이드 1 이하로 줄이는 비율이 상당히 되고, MR 자체를 줄이는 거는 요 세 공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결과로 봤을 때 아웃컴에서는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LV 도미넌트 환자들이 훨씬 더 아웃컴이 좋지가 않아서 모탈리티가 높게 나왔고, 이제 MR 도미넌트랑 MR LV 코도미넌트 환자들이 약간 비슷한 정도의 모탈리티를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MR이 심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이트랄 밸브를 보고 클립이 가능하니까 클립을 하자. 그리고 덥석 물면 안 된다. LV 크기도 같이 좀 봐야 되겠다. 그게 LV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이런 정도를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뭐가 있느냐 해서 뭐 보면 되게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나이가 많으면 안 좋고, 인슐린 주사 맞는 분들이 안 좋고, 너무 마른 사람들이 또 안 좋고, EGFR 떨어진 사람들이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쁘고 이젝션 프랙션 떨어져 있고 뭐 이렇게 시술 후에 MR이 많이 남고 이런 분들이 이제 결과가 안 좋다.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데이터로 보여드리지만 많은 스터디들에서 알고 있으니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코앞트 라이크 프로파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코앞트 라이크 프로파일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클립을 하는 것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앞서
김진신 교수님 보여준 슬라이드에도 비슷하게 있지만 뭐 이젝션 프랙션이 너무 나쁘거나 체인버가 너무 커져 있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요 RV 펑션 얘기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탭C 여기 이제 스트레인으로 보여주셨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주로 RV 컨트랙틸리티를 탭C라는 지표로 얘기했기 때문에 대개 15mm 이상 나오면 정상적으로 펑션이 있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시비어한 TR이 있지 않거나 70mm 머큐리가 넘지 않는 정도여야 되겠다. 그리고 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하트 페일러가 있거나 주사약이 필요하거나 메케니컬 서포트가 필요하면 헤모다이나믹하리 언스테이블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넌 코압트 라이크 프로파일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클립으로 집어놓고 나서 더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이렇게 나눠서 이 환자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확실히 코압트 라이크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이 결과가 좋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심토마틱 시비어 세컨더리 MR이 있어서 하트팀 디스커션을 해서 GDMT 충분히 했는데도 증상이 남았는데 코압트 라이크 프로파일이면 TER 하는 게 맞겠다. 근데 넌 코압트 라이크 프로파일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옵션이 엘바드,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 서지컬 MVR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요게 이제 너무 수술 위험도가 높다. 그러면 이제 티어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팔리에티브로 갈 거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세컨더리 MR 가지고 하트 페일리어를 스테이징 하자라는 이제 논문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 2, 3, 4로 나눴고요. 그래서 스테이지 1은 이젝션 프랙션 떨어져 있으면서 LV가 커져 있는 사람. 그리고 스테이지 2는 LA가 인볼브가 되면서 LA 커지면서 APB나 플러터가 생긴 사람. 스테이지 3는 RV 펑션 얘기를 하고요. TR이 심하게 있으면서 시스톨릭 풀모너리 아테리 프레셔가 높은 사람은 RV 손상이 왔다고 보는 거고, 이제 완전히 바이벤트리큘러 페일리어는 이제 RV, PA 커플링이 안 되는, 이게 이제 아주 심하게 떨어져서 RV 컨트랙션이랑 펑션이 많이 나빠졌다고 보는 사람은 스테이지 4라고 스테이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스테이징을 해서 나눠가지고 아웃컴을 봤더니 역시 1이어에서는 스테이지 4가 월등히 나쁘고 스테이지 3가 1, 2보다는 조금 나쁜 걸로 나오지만 2이어로 가게 되면 이제 이 네 군이 쫙 분산이 돼서 1, 2, 3, 4가 구분이 확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징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티어를 해놓고 나서의 아웃컴을 보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설명을 앞서서 하셨으니까 빨리 넘어가면 이게 처음에는 풀모너리 하이퍼텐션 환자들이 RV 펑션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파라미터로 알고 있고요. 그걸 이제 밸뉈라 하트 디지즈에서도 도입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TER, 트리커스피드를 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베이스라인 이 RVPA 커플링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탭C 가지고는 차이가 보이질 않지만 이제 이 디커플링이 된 사람들이 아웃컴이 훨씬 나쁘다 해서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RV 펑션을 평가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아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4세 남자였고 저희 병원에는 이제 마일로 디스플라스틱 신드롬으로 전원이 되신 분이고요. 처음에 WBC 났고 플레이틀릿 14,000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헤마톨로지에서 매니지를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체스트가 이렇게 되면서 응급실에 왔는데 트로포닌 올라가고 BNP 올라가고 당연히 이제 저희한테 컨설트가 나고요. EKG에서는 RBBB에 레프트 안티리어 파시큘러 블럭이 있으면서 APB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다음 단계는 당연히 에코를 하고 NGO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코를 해봤더니 이젝션 프랙션 33% 많이 떨어져 있고 모더리트 MR, TR, 세컨더리 그러니까 당연히 NGO 하게 되고 LAD에 리전이 있으니까 PCI 했고요. RCA도 이제 이쪽에 리전이 있으니까 PCI를 했고요. 여기도 리전이 저는 있어 보이는데 여기는 안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하고
5일 있다가 잘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을 하셨는데 2달 있다가 다시 이제 숨이 차서 응급실로 오셨고, 이때는 이젝션 프랙션이 뭐 한 조금이긴 하지만 더 떨어졌고요. 체인버 커져 있고, LA는 당연히 커져 있고, 이하로는 뭐 4.0은 안 되지만 0.4는 안 되지만 0.34제곱센티미터 커져 있고, TR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비어 MR이 세컨더리로 생겼고, 모더리 TR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하트 페일리어 매니지먼트를 더 잘해보자. 그래서 도부타민 달아놓고 약제를 이제 뭐 PCI 한지 뭐 석 달도 안 됐으니까 끊을 수는 없어서 계속 주고, 반티 주고, 반티 주고, 이제 SGLT2 이니비터도 주고, 이렇게 해서 맞추고 하는데 4주 걸렸습니다. 4주 걸려서 간신히 맞추고 IV 끊게 돼서 이제 퇴원을 시켰죠. 퇴원을 했는데 한 달 있다가 또 왔습니다. 또 왔는데 이제 이거는 보니까 헤마톨로지 웰에서 트랜스퓨전을 계속 이제 하면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었고, 트로포닌은 떨어졌는데 BMP는 좀 올라갔고,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P웨이브 같은 게 조금 보이기도 하고 약간 레귤러하여 보여서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아왔나? 아미오다론 먹어서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스큘라 마킹 증가가 돼 있는 건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세 번째 입원인데, 세 번째 입원해서 보면 이젝션 프랙션은 변화가 없지만 디멘전이랑 볼륨은 조금 줄어 보입니다. EROA도 조금 줄어 보이고, RV 프레셔도 뭐 50 넘었었는데 조금 줄어 보이고,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4는 넘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RV 프레셔가 저 43이 맞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보시면 민이 한 42 정도 나오고 시스톨릭이 한 6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웨지 프레셔가 많이 올라가 있고, PVR은 3모드 유니트여서 보더라인 뭐 3까지부터 이제 저걸로 알고 있는데요. 카디아가 아웃풋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니까 당연히 카디아가 아웃풋이 낮을 텐데 LA 프레셔가 그래서 올라갔을 거고, 민 풀모너리 아터리 프레셔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리고 파라벨블러 풀모너리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는 보더라인 정도로 평가가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레프트 하트 디지즈로 인한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일 것이다. 여기까지 평가는 됐습니다. 예,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도부타민은 조금만 줄여도 혈압이 뚝뚝 떨어지고 이 사람을 2주째 이렇게 해서 눕혀놓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할 거냐. 이쪽인 것 같죠. 헤모다이나미컬리 언스테이블하고 IV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엘바드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 서저리를 할 수 있을 거냐. MDS 환자고 계속해서 플레이틀릿 트랜스퓨전, PRC 트랜스퓨전을 해야 되는 환자인데, 그러면 못하니까 팔리에이티브로 도부타민 쓰고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 입원을 시킬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뭘 봐야 알 수 있느냐. 여기까지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트랄 밸브 아나토미가 클립이 가능한지를 이제 그때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TE를 했습니다. TE를 했더니 이 가운데 이제 갭이 있으면서 플로우가 이 포스리어 쪽으로 빠지는 게 보이고요. 봤더니 아주 미세하지만 말코압테이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플로우가 이렇게 뒤로 빠지니까 이제 피자 메소드로 하게 되면 ERA가 조금 적게 계산이 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갭이 아주 크지 않고 뎁스랑 뭐 이런 평가가 다 했을 때 그래 클립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클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는 자리에 타겟팅을 해서 클립을 물었고요. 물어놓고 나니까 많이 줄어들고 좋은 것 같아서 디플로이를 딱 했는데 이쪽에서 셉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더 하느냐 마느냐 고민하다가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조금 남긴 했지만 하나로 만족하자 그러고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와서 에코를 했는데 뭐 이젝션 변화 크게 없죠.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더 4.01이었던 것 같은데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한 RVSP는 크게 변화 없었고요.
근데 5일 뒤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카디악보도 확 줄어들면서 좋아지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퇴원을 하셨고요. 이분이 아마 헤모다이나미칼리 언스테이블 했지만 스테이지로 봐서는 스테이지 2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클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하플 F에서 세컨더리 MR의 GDMT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에서 증상이 남았을 때 아주 잘 셀렉션이 된 환자의 티어를 하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게 경험이 느껴지고, 스테이징을 하게 되면 왼쪽에 손상이 있는 원투 환자들이 단계에서 티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하려면 에코, 라이트 하트겟 모든 파라미터를 다 같이 놓고 한번 봐야 될 거고, 그런 사람들에서 클립이 가능한지 마이트랄 아나토미를 평가를 해서 클립이 가능한 사람은 클립을 하면 좋겠다. 결국은 아나토미컬 퍼스펙티브에서 처음엔 마이트랄 밸브 아나토미만 생각을 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LV나 RV나 LA, RA 모든 카디악 스트럭처에 대한 아나토미컬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헤모다이나믹 퍼스펙티브 라이트 하트의 풀모너리 아테리얼 프레셔나 바스큘라 레지스턴스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컴프레hen시브한 아날리시스가 성공적인 티어의 결과를 얻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